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부 판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 지휘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비상계엄,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었을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이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한 기소가 남발되었습니다. 현대 문명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저는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수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휘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 아래 수사가 아니라 조작과 왜곡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호의 아래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리떼들의 내란 몰이의 먹이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께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십사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핵심은 바로 국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에서는 제가 계엄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여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위 쿠데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십시오. 개헌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밀어붙이며 국민투표를 어떻게 통과시키고 오늘날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투표에 넉넉히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니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께 드린 메시지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만연한 폐악을 감시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에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을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한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계엄 기준시인 밤 11시로부터 2시간 남짓 지난 새벽 1시 3분 190석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되었습니다. 특전사 92명과 수방사 15명이 밤 12시 무렵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 있었고 약 4,000명이 넘는 인파에 비해 그는 너무나 소수여서 질서 확보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추가 병력이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전 병력은 즉각 철수했습니다. 선관위에는 계엄법 제7조에 따른 사법행정사무관장 권한에 근거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서버 장비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선거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고 불과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갖춰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며 외부 해킹에 무방비한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제도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투표권 쟁취의 역사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해왔기에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국민 통합의 기초가 되고 국가 안보와 번영의 축이 됩니다.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집권을 꾀하려면 결국 국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가 준영구적으로 기능 정지에 이르도록 할 만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폭동이라는 것도 국헌 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라는 집합범죄이므로 누가 무엇을 하든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헌 문란과 폭동이라는 범죄의 고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도 그러한 고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헌 문란의 고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폭동한다는 의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어느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고 국토를 참탈하며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 장군을 좇는 군인이나 민간인이 있다면 그들은 가담자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서 계엄 사무를 맡거나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고 소설일 뿐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에서 국회법 책이나 보고 앉아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이미 국무회의 소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에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다 오기 전이라도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을 먼저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 와중에도 정족수 충족이 늦어지자 제가 먼저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처음에는 과거와 같은 계엄도 아닌데 대통령이 왜 이를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특검은 장기 독재를 말합니다만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어떻게 합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탄핵과 내란 몰이에 동조하며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됐습니다만 언론의 편향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처럼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탄핵 인용한 헌법재판소조차도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시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수반된 조치는 무엇입니까?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 보안 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 딱 두 가지였습니다. 즉 계엄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것이 곧바로 폭동이나 국헌문란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도 인정한 것입니다.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 탄핵 시위가 벌어졌고 대선 불복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 탄핵 시위가 지속됐습니다. 속도 같은 편이라는 구호 아래 이 집회에는 거대 야당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단순한 일부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 퇴진 탄핵 시위였습니다. 가첩단 사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한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고 마비시키라는 지령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225국 통정부 등의 지령이 전파 공유되며 국내 세력들과 공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앞세워 입법 예산 권한을 남용하며 공직자들을 줄탄핵하고 입법과 예산 폭주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선출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 77개를 제출했지만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축인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매진하는 정부를 거대 야당이 체제 전복,
세력방국과 세력과 손잡고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식물정부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좋아서 손잡았습니까?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피합니다. 2023년 국빈 방문 때의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미일 해공군 협력을 통한 공동미사일 대응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시간이 다소 지체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에서 국회법 책이나 보고 앉아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이미 국무회의 소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에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다 오기 전이라도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을 먼저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 와중에도 정족수 충족이 늦어지자 제가 먼저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처음에는 과거와 같은 계엄도 아닌데 대통령이 왜 이를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특검은 장기 독재를 말합니다만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어떻게 합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탄핵과 내란 몰이에 동조하며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됐습니다만 언론의 편향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2024년 여름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참전과 그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는 정황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경고등을 켰습니다. 첨단 무기 기술과 자금 유입의 위험이 커졌고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전 대응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전선 모니터 팀 파견을 추진하자 거대 야당이 극력 반대하며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북중러 편에 서서 국방장관을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이후 인사순환을 두고도 계엄 내란을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소설이고 망상입니다. 거대 야당은 경제민생 입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적 법률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습니다. 핵심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국론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해 체제 전복을 빌드업했고 국가기밀과 첨단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실 속에서도 간첩죄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방간첩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호주의 대응조차 막았습니다. 방산은 국가안보의 핵심인데도 국회동의 의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해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기술 보안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안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정찰 자산,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사관과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막아 전문 인력이 대거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안 예산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마약 수사 예산입니다. 인건비 삭감, 특활비 폐지는 수백억 규모입니다. 검찰의 전문 마약 수사 조직을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경찰 수사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마약은 미래 세대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마약 시장을 장악한 세력은 모든 범죄 시장을 장악합니다. 초안전화 에브리드전의 비전투 전략에서 마약전 대응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인데도 일부러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검찰 수사권 박탈과 수사활동비 폐지, 부패금융사기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넘기는 한편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해 초대형 특검을 만들어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붓고 여론 선동에 열중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시 공직자 탄핵 발의는 22건, 탄핵 결정 전까지는 무려 30건에 이르렀습니다. 총리, 부총리,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국회가 다수 의석만 가지면 입법 예산, 폭주와 무고한 공직자 줄탄핵을 마음껏 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헌법 정신과 취지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 전문가로 비정치적 인사였고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사드 배치 관련 기밀 유출 감사 등 반드시 필요하고 적법한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장 탄핵으로 감사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간첩이적 행위에 대한 조직적 비호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장 탄핵은 헌정 시스템 자체를 뒤엎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중앙지검은 부패경제 등 중요 사건의 상당 부분을 다루는 핵심 사법기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려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이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단계로 가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국가처럼 사법부 장악으로 독재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를 보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마비, 헌정붕괴, 외교 안보 경제 미래 투자, 공직기관, 법집행, 수사사법 등 국가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위태로운 상황은 과거 선포된 비전시 계엄 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았습니다. 특검은 전시도 내전도 아닌데 계엄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지만 우리 역사상 계엄은 전시보다 비전시 계엄이 훨씬 많았습니다. 원인이 국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폐악과 독재를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며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2024년 11월 말 김용현 국방장관을 관저로 오게 감사원장, 탄핵 등 헌정질서 파괴 상황을 설명하며 과거 19만 6,364년 한일회담 반대 시기, 1972년 특별선언, 1979년, 1026과 같은 상황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정쟁이라면 참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참겠지요. 그러나 반국가 세력체제 전복 세력과 손잡고 빌드업을 해나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핵심 국위까지 함께 훼손하는 행태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틀 안에서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되 국민께 호소에 각성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헌법상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계엄 선포는 나라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는 선언이고 군사행정적 조치들은 그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계엄 매뉴얼에 익숙한 김용현 장관에게 검토, 보고를 지시하면서도 몇 가지 기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과거 계엄과 다르다. 과거처럼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둘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해제 요구는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안에 나올 것이니 그 전제를 염두에 둔다. 셋째, 실시간 방송으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다. 넷째, 25만 280명 규모로 2개 팀을 구성해 한 팀은 국회 질서 유지, 한 팀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서버 소재지에 분산 투입해 국정원이 지적한 망분리방화벽 비밀번호 문제 등이 시정됐는지 최소한의 확인만 한다. 다섯째, 실탄은 절대 휴대하지 말고 부사관 이상으로 편성한다. 여섯째, 대국민 담화 이후에 출발시키고 절대 미리 출발시키지 말라. 일곱째, 국회 투입 병력은 경비질서 유지 목적이니 국회의원과 관계자의 출입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실제로 대국민 담화는 12월 3일 22시 23분에서 30분 사이였고 계엄 기준시는 23시였습니다. 군이 국회에 도착한 시각은 거의 24시 무렵입니다. 투입 병력은 특전사 92명, 수방사 15명 수준이었습니다. 수방사 인원은 비무장 상태로 들어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추가 병력도 의결 직후 철수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폭동이고 국회를 셧다운시키거나 준영구적으로 기능 정지시키려 한 내란이란 말입니까? 국회 마당의 특전사 대원들은 시민들과의 충돌 금지 지침에 따라 폭행을 당하면서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철수할 때는 시민들께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본관에 들어간 인원도 임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했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또 여론조사기관이나 정당사에 대한 군 투입 건의가 있었다고 하나 민간기관은 절대 안 된다. 추가 병력 운용은 하지 말라고 지시에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가져왔으나 상위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고 저는 반나절 또는 하루 내 해제될 것으로 보았기에 실제 집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권한은 헌법상 명백하며 포고령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무회의를 일부러 회피했다는 주장도 소설입니다. 국무회의를 하려 했기에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까지 불렀습니다.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배석자입니다. 시간 지체는 새벽에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일부 논쟁 과정에서 연락이 늦어진 사정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며 판단도 대통령에게 전속됩니다. 다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라는 정치적 통제를 받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의결을 수용했습니다. 내란몰이 세력들은 제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선동했지만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드러나면서 법정에서 허위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통화 시간과 길이를 보십시오. 25초, 29초, 16초, 25초 같은 수준입니다. 그 짧은 통화로 무슨 체포하라, 끌어내라를 지시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시간대는 오히려 경찰이 국회 관계자들을 신분 확인에 출입시키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체포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체포를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 군, 경찰의 사고방식과 정치 성향은 이미 반반으로 나뉘어 있어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무조건 실행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12월 2일 월요일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이 무산되면 계엄 선포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장관과의 논의는 계엄 매뉴얼과 포고령 초안, 국무회의 절차 정도가 전부였고 긴 시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없었기에 지휘관들조차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지 못해 각 부대가 야간, 당직 근무자 중심의 소수로 편성되었고 소집도 지체되었습니다. 방첩사는 휴가 퇴근 상황, 회식 상황도 있었고 수방사는 당일 저녁 간부 만찬도 있었습니다. 특전사는 헬기 운항 승인 지연까지 있어 부대 간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비된 쿠데타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신친이 쿠데타라면 왜 방송으로 시작을 알립니까? 왜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로 합니까? 신친이 쿠데타라면 선관위는 왜 갑니까? 사태를 장악한 뒤에 해도 될 일을 왜 몇 시간짜리 메시지 계엄에서 하겠습니까? 선관위 보안 점검은 오히려 선거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신뢰를 높여 헌정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상식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도 억울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경찰 투입이나 계엄 사무 지원 요청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군을 최소한으로 국회 질서 유지와 선관위 보안 점검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이 병력이 너무 소수라 질서 유지가 어렵다라고 해 경호처장을 통해 경찰청장 서울청장과 잠깐 통화 면담이 이루어졌고 그들 또한 가볍게 온 자리였습니다. 저는 국회 밖에서 상황에 따라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취지였지 게이트를 열고 닫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밤 11시 15분경 상황 보고를 받았을 때도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에 출입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잘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대에 5번 전화를 했다는 것도 바로 들어갈 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무슨 체포 지시가 나옵니까? 계엄 해제 후 저는 경찰이 초동 조치를 잘해 계엄이 빨리 해제됐다고 격려 전화를 했고 특전사 또한 민간인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철수한 것을 격려했습니다. 수방사령관과의 통화도 무기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일부 진입했다는 보고 출입문 관련 상황 확인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포고령이고 뭐고 다 집어넣어라. 같은 무리한 말을 했을 것이라는 식의 억지 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처음부터 안전사고 방지와 병력 최소화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비화폰 통화 내역과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면 거짓 증언들이 더 명확히 분별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은 형사재판과 같이 증거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탄핵은 행정징계라서 엄격한 증거법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작동한 것처럼 보이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계엄 해제 직후부터 곧바로 내란 수사가 시작된 것도 탄핵 심판에서 증거들을 던져 끌어내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뒤늦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의결 직후 군 철수, 국무위원 소집, 계엄 종료 지시를 진행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도 곧 끝난다. 국회가 절차 밟아 해제 요구 의결하면 즉시 해제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전날까지 공주민생 토론회, 산성시장 방문,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 등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치밀한 쿠데타를 계획했다면 이런 일정들을 연기했거나 국회 회기 중 평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즉시 열릴 수 있는 날에 본회의 무력화 의도가 있었다면 왜 그날 하겠습니까?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은 방첩사 휴가, 회식, 수방사 만찬, 당직 위주 편성 등으로도 드러납니다. 저는 이 조치가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초법적 조치가 아니라 국정마비와 헌정 붕괴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과 싸우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강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잡아놓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고 관저로 돌아와 안전사고 없이 군인들이 잘 참아줘서 다행이다라고 안심했는데 곧바로 내란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란이라면 국회를 닫거나 국회를 셧다운시키거나 균형구적으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수사권이 불명확하니 출구 전략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 정도로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5일 수천 명의 경찰이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을 때 내가 보았던 국가위기보다 실체가 더 심각한 지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내란에 가깝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후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적과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탄압하려는 내란 몰이는 계속됩니다. 민생경제 위기 경고 등은 심하게 울리고 자유진영과의 연대에도 균열이 생기는 등 국가위기가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계엄령이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깨우치게 한 계몽령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통령의 헌법상 결단이었다는 공감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 소추 직전인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공수처 체포 직전인 2025년 1월 15일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에서 2025년 2월 25일 최종 의견 진술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진술은 비화폰 통화 내역과 법정 증언을 통해 확인된 실체를 더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담화와 진술서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선포 당일 국회 마당에 모였던 인파가 준비해온 피켓을 보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들이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의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도록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 몰이를 기획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을 깨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권자를 깨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 몰이에 희생되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선포한 계엄에 따라 일한 사람들입니다. 내란죄가 집합범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토 참탈, 헌법기관, 해산, 국헌 전복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책임을 묻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런 고의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과 청년들도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이런 일이 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뿐입니다. 호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 공직자들,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국민들과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국헌 문란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국회의 문을 장기간 봉쇄해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선관위를 없애거나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비상입법이나 국보위 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보위는 국회 해산 이후에나 논의되는 구조입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하는 수준의 강력한 군권 장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도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는 것입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장기간 충실히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청과 중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